전반전엔 메디슨이 그러한 감독의 선택에 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후반전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대체 뭐냐? 바로 레스터의 대응이 달라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레스터와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력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전반전엔 좋았지만 후반전엔 굉장히 좋지 못했죠. 이 현상엔 전술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으로 소개되지만 공격을 할 땐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편이에요. 원래는 이 중간에 좀 더 다른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오늘 전반전에 레스터가 뒤로 물러나는 수비 컨셉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최종 공격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의 핵심은 이 중에서도 바로 메디슨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 있었어요. 손흥민을 측면으로 넓게 벌리고 우도기를 최전방까지 자주 침투시켰는데 실제로 전반전에 레스터는 이러한 움직임에 꽤 많이 당했습니다. 토트넘의 목적대로 메디슨한테 공간을 계속 내줬던 건데요. 레스터는 수비 시에 이렇게 4-4-2 형태로 섰습니다. 여기에서 센터백 2명은 중앙에서 솔랑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왼쪽을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 3명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토트넘과 똑같이 3대3으로 붙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우도기를 견제하는 것에 지나치게 투자하면서 그보다 살짝 후방인 여기 공간에 있는 메디슨을 잡아주질 못하곤 했었거든요. 경기 장면으로 보면 이런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메디슨이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도기는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에서 벤탄쿠르는 반더벤의 손짓대로 우도기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다음 순간을 보시면 메디슨이 어느덧 여기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당장 손흥민과 솔랑케 사이를 타격할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도기가 손흥민한테 볼을 넘김으로써 상대 측면 수비수가 손흥민한테 끌려 나오기까지 했지만 그렇게 벌려진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의 공간으로 바로 찌르는 이러한 공격 패턴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됐단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굳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뒤에 있던 우도기가 나중에 여기로 침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붙을 수 있는 선수들이 그 공간으로 내려갈 것이며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메디슨한테는 공간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날 토트넘의 경기 컨셉이 메디슨의 발끝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패스를 핵심으로 활용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나왔다고 봐요. 손흥민의 위치와 우도기의 움직임 모두가 메디슨을 위한 공간 창출을 위해 쓰였기 때문이죠. 이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컨셉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따로 내리진 않겠지만 보시는 분들마다 이러한 전술 컨셉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 이런 것에 대해선 생각이 충분히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반전엔 분명히 이런 접근법이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득점이 터졌을 당시의 모습도 방금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죠. 우도기가 안으로 파고든 게 아니라 바깥으로 올라간 점은 달랐지만 이들을 막기 위해서 측면 2명이 따라붙었고 추가적으로 우중미인 윙크스까지 잔뜩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디슨한테는 공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을 받은 메디슨이 좋은 패스를 투입함으로써 공격을 마무리한다. 이 득점 장면을 정리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 다른 장면들에서도 여기에서 공간을 확보한 메디슨이 한 번에 좋은 방향 전환 패스를 보여주는 등 전반전에 메디슨이 그러한 감독의 선택에 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후반전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대체 뭐냐? 바로 레스터의 대응이 달라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장면은 아직 전반전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도기가 여기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 메디슨이 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서 전반전 레스터의 대응을 보면 더 우도기가 달려가는 걸 막겠다고 우측 윙과 우중미가 죄다 아래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을 잡으려면 결국 우측 토비 측면까지 엄청나게 뛰어야 된다는 건데 위치상 그렇게 메디슨을 잡아주긴 힘들겠죠? 그래서 앞으로 와서 얘 좀 잡으라고 뒤에다가 손짓까지 하는 건데요. 후반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스터가 수비를 시작하는 지점 자체가 훨씬 높아졌어요. 투톱은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아중미가 벤탄쿠르를 압박하러 올라오고 우측 윙이 좀 더 명확하게 우도기를 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메디슨이 추가되어도 똑같습니다. 우중미인 윙크스가 메디슨을 따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우도기 하나가 뛰어간다고 둘 다 와장창 밑으로 내려가진 않겠죠? 1대1로 마크맨이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다. 이건 당연히 토트넘이 이날 메디슨의 창의성에 크게 기대는 컨셉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린 것도 올린 것이지만 특히
특히 토트넘 기준 왼쪽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 아주 타이트하게 붙임으로써 더 이상 메디슨에게 공을 주지도 그리고 메디슨이 공을 받기도 힘들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결국 반더벤으로부터 길게 롱 패스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뛰어서 오는 패스는 이미 대비하고 있던 레스터 선수들이 따내기가 수월했고 따라서 토트넘의 왼쪽 공격은 허사로 들어가게 됐죠. 이 장면에서도 전반과 확연하게 다른 레스터 선수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왼쪽에서 그래도 한번 풀려서 우도기가 뒤에 있는 메디슨한테 넘기는 중이에요. 전반과 마찬가지였다면 우도기의 앞을 잡고 있는 우중미가 쭉 하고 뒤로 같이 밀려나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도기와 손흥민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바로 메디슨한테 붙었습니다. 이러니까 메디슨이 볼을 잡았음에도 여유있게 뭔가를 만들어가긴 힘들게 됐죠. 다만 당연히 이러면서 레스터도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 공간의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안게 되었지만 토트넘은 이런 상황에서 이 공간으로 적절하게 볼을 빼내는 것은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은 후반전의 전반과는 반대로 오른쪽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터치맵을 보시면 확실하게 왼쪽 전방 쪽에 많은 터치수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후반전은 완전히 반대로 오른쪽이 확실하게 많은 터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왼쪽에서 마무리 패스를 맡은 메디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엔 왼쪽 살짝 아랫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터치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후반전엔 이 지역에서의 터치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중앙과 오른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레스터의 대응 때문에 토트넘의 컨셉이 강제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이건 왼쪽 윙어인 손흥민한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반전에 무려 47회의 터치를 기록하던 손흥민이 후반전이 되면서 고작 16회의 터치만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의 주된 공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트넘에겐 안타깝게도 그 오른쪽에선 기대에 부응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질 못했고 추가적인 득점을 하지 못한 채 결국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날 경기를 얻게 된 숙제는 꽤 명확하다고 봐요. 상대가 토트넘 왼쪽 3인방에게 볼 자체가 가기 힘들도록 라인을 올려서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을 때 토트넘은 어떻게 공격을 이어나갈 것인가? 보통 이러면 반대쪽엔 오른쪽으로 푸는 게 맞죠. 이번에 토트넘도 후반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적어도 이날 경기에선 그 오른쪽에서 풀어가는 모습은 매우 아쉬웠다. 다음 경기인 에버튼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해결책을 어느 정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